무협 토크 주화인마 제 21경. 막힌 혈이 거꾸로 뚫리는 팟캐스트 무협 토크 주화인마 21경입니다. 저는 인디밴드 전사실의 청기구리의 한치고요. 언제나 마찬가지로 야부님, 이사명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얘기할 인물도 되게 더운 곳에서 온 그렇죠.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금화파파. 금화파파. 이름도 되게 재밌죠. 파파가 할머니라는 뜻인데, 네. 사실 저희가 이 영문 시리즈의 좀 조연들 이렇게 아마 이름을 들으면 딱 기억이 날 듯 안 날 듯한 인물들만 요즘 모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특집이죠. 예.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다룬 인물들이 대부분 이제 은리도 그렇고, 그리고 영고도 그렇고, 네. 좀 이런 그들의 어떤 비극과 불행한 삶이 대부분 네. 좀 가부장적인 이런 남성 사회가 원인이었다로 저희가 좀 한번 정리를 해봤었는데, 네, 그랬죠. 오늘 다룰 여성 인물들은 이 가부장적인 남성 사회와는 아무런 하등의 관계가 없는 좀 이런 거랑은 좀 별도의 어떤 이런 기이한 사랑, 기이한 어떤 삶을 살았던 여성들입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금화파파. 사실 원래 이름은 다이치스. 다이치스. 이름에서부터 약간 서쪽의 냄새가. 예, 전통적인 한족 중국 여성이 네. 아니라 서역에서, 네. 그것도 이 그냥 서역이 아니라 페르시아. 페르시아 명교 쪽 사람이죠. 모래 냄새가 나는 거. 사실 명교라고 하면 일단 저희가 예전에 의천도령이 할 때도 다뤘었지만, 맞아요. 명나라의 명자가 명교에서 온 단어입니다. 사실 명교가 나중에 명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설정부터가 되게 재밌는 설정이죠. 명교와 관련해서 짧게 네.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명나라는 정통 한족 왕조라고 할 수 있어요. 그쵸, 완전히. 그렇죠? 그 원나라나 무슨 청나라에 비하면 항상 주류, 정통적인 이런 한족 왕조로서 조선에서도 항상 이렇게 사대의 어떤 이런 대상이었던 나라가 명나라였는데, 그 김용 소설이 재밌는 이유는 그 명나라, 정통 한족 왕조인 명나라가 사실은 정파가 아닌 사파, 사악한 이런 마교의 그러게. 그 명교에서 연원하고 있다라는 설정이에요. 저는 이게 지금 생각해도 너무 흥미로운 설정이야. 그러니까 마교가 바로 마교에서 명나라가 네. 시작됐다는 설정이죠. 그게 이제 난 재밌더라고, 그런 게. 거기에 막 뭐라고 딴지 거는 사람들이 없었나 봐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러니까 번안을 즉석으로 해보자면 조선을 세운 게 사실은 일본을 이런 류 정도의 거의 그런 식이죠. 근데 딴지 거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게 지금 헷갈려 좀 놀라. 왜냐면 우리 이게 근대에 쓰여진 소설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게 명나라 때 쓰여진 소설이거나 조선 시대 때 쓰여진 소설이라면 아마 대단한 필화 사건을 겪었겠죠. 감옥에 갔겠지. 네. 하지만 이게 근대의 어떤 이런, 그것도 우리가 다 얕잡아 보는 어떤 싸구려 장르 문학의 한 이런 상상으로 이렇게 서술 형상화된 거기 때문에 사실 흥미로운 설정이다 생각하지, 사실 이거를 막 무슨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막 무슨 피켓 들고 시위하고 막 네. 이걸 막 성토하고 명예훼손하고 그럴 주체도 없죠. 어디 명나라 왕실에서 명예훼손 할 거야? 네, 아무튼 명교. 그 명교가 사실 원래 중원의 어떤 이런 중원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페르시아에서부터 또 시작됐다라는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명교와 중원 명교가 분리돼 있다고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페르시아가 총교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어떤 분파 중에 이제 중국 분교식으로 명교가 있는 그치. 건데, 나중에 중국의 명교가 세력을 확대하면서, 게다가 이제 페르시아 명교의 가장 중요한 무공 신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건곤대나이라는 신법이 그 본교에서는 사라지고 실전되고 중국의 명교에서 계승되었다는 또 설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재밌지. 명나라의 원조가 명교 사파 집단인데, 그거에 다시 연원은 페르시아로. 그래서 중국 정통 한족 왕조의 어떤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페르시아 서역 무슨 이상한 나라의 중동 지방에 이런 것까지 연결이 된다라는 설정이 되게 흥미롭다, 제 입장에서. 의천도령기가
기존의 1, 2부와 좀 차이 나는 부분이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거. 그렇죠. 이거 사손이 네, 사손. 대표적이죠. 네. 맞아. 사손이나 뭐 금화파파. 아무튼 저희가 오늘 얘기할 건 금화파파니까. 금화파파. 일단 금화파파를 명교 중에 그냥 명교의 한 그런 평당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 페르시아 명교의 3대 성녀 중 하나. 성녀 중에 하나이면서 그 중국 명교의 4대 호교법왕. 호교라는 게 보호할 호자의 명교의 교자잖아요. 명교의 교단을 보호하는 법왕. 법왕이라는 건 이제 법을 집행할 정도의 대단한 권위와 어떤 이런 권력을 갖고 있는 이런 일종의 왕이죠. 이 왕은 어떤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 같은 왕의 개념이 아니라 교주 휘하의 4명의 어떤 이런 가장 중요한 직책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왕이라고 붙이는 거죠. 대단히 높은 그래서 직책이에요. 4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옛날 그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4대 호교 법왕 누구입니까? 일단 금모사왕 사손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사손, 금모사왕. 금모사왕. 또 여기 저희의 오늘 주인공인 자삼용왕, 바로 이 다이치스. 이 한 명이 또 있고 자삼용왕. 그다음에 백미응왕도 백미응왕 은천정. 바로 그 은소소의 아버지. 그리고 장무기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은소소의 아버지는 은천정이 있고 또 한 명이 청익 보광. 위일소 그 흡혈 그 무공을 사용하는 다른 사람의 피를 빨아 드라마에서는 되게 경공이 빠른 걸로 보였어요. 경공이 엄청 빠르죠. 그러니까 박쥐맨처럼 장무기가 그 구양진경을 익힌 장무기조차 뭔가 이렇게 쉽게 따라가기 따라잡지 못할 정도의 경공을 가진 사람이 위일소, 청익 보광이죠. 그렇게 4명. 이렇게 4명.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명교를 전체적으로 한번 다뤄봐도 좋을 것 같아요. 명교에 대해서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명교가 사실 계율 3대령이니 무슨 5소령이니 계율도 아주 되게 뭔가 재밌죠. 체계적으로 잡혀져 있고, 그리고 4대 호교법왕 위에 또 2명의 중요한 어떤 인물들이 있어요. 저희 오늘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룰 인물이기도 한데, 좌우 광명사자, 광명좌사자, 광명우사자 기억나시죠? 양소가 바로 광명좌사자입니다. 그리고 광명우사자가 범요. 네. 이 양소와 범은 둘 다 진짜 잘생긴 사람들로 묘사돼요. 꽃미남으로. 이제 양소는 이제 또 바람둥이에다가 이제 저희가 나중에 다루겠지만 또 막 여성을 이렇게 여성의 정조를 더럽혀가지고 또 이제 무협 의천도령의 중요한 서사적 어떤 이런 동인을 만들어내는 인물이기도 하죠. 그렇죠. 둘 다 능력이 되게 있는 인물들. 그쵸. 범효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양소는 장무기 곁에서 보좌를 되게 잘하고. 그렇게 좌우광명사주 2명, 4대 호교법왕 4명. 그 4명 중에 한 명인 자삼용왕 다이치스가 오늘의 주인공이죠. 다이치스는 그렇다면 이 사랑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랑이 주제잖아요. 기묘한 사랑. 이 사람의 사랑은 도대체 사랑 얘기는 뭘까? 사실 소설 안에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다뤄지지는 않아요. 되게 옛날 이야기. 30년 전 이야기식으로 짧게 묘사되고 넘어가는데 그게 나름 독특합니다. 예, 그 부분 혹시 기억나세요? 금화파파 비기닝이라고 할 만한 대목이 있어요. 예. 한 30년 전에 이제 이 다이치스가 뭐 대부분 무협 소설의 여자 캐릭터들이 다 그렇지만 초절정 미녀로 엄청나게 미녀밖에 없어. 미녀가 너무 많아. 그리고 추녀들도 등장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미녀였다는 그런 설정들이죠. 허물을 미션 임파서블처럼 한꺼번에 벗겨요. 그러니까 그 옛날 고전 소설 중에 이런 설정들이 많잖아요. 그 인피면구라 그러잖아요. 그렇지. 그 다이치스가 엄청난 미녀인데 그 광명정 이 명교 본원이 있는 곳에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다 반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이쁘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보통 아주 아름다운 여성들이 현대에도 그렇게 묘사되지만 도도하게 도도한 캐릭터예요. 이 여자가 다이치스가 젊었을 때도 도도해가지고 누구한테도 뭔가 이렇게 애정을 주지 않고 차갑게 대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실 철벽녀였군요. 철벽녀. 그치. 누구한테도 마음을 주지 않고 누구라도 자기에게 이렇게 대시를 하면 아주 호되게 꾸짖는 시간 없어요. 에서 끝나는 게 아닌 아니 거죠. 상대가 이제 거의 지금 이 시간에 맞았지. 공부나 해 뭐 이 정도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자인데 그 이제 당연히 그런 상황 그런 배경 속에서 그 한천엽이라는 청년이 그 명교의 그 당시 교주인 양정천을 복수하려고 찾아와요.
한천엽이라는 인물의 아버지가 명교 교주 양정천과 싸우다가 크게 부상을 입었었나 봐요. 그래서 복수하려고 한천엽이 찾아온 거야. 찾아와가지고 당연히 양정천이랑 이제 싸우자고 할 텐데 양정천이 당연히 힘이 세지 무공이 훨씬 뛰어나지 않겠습니까? 명교 그쵸. 교주니까. 의천도령기 시점에서도 양정천이 되게 선대의 고수로 묘사가 됐잖아요. 대단한 그치. 거죠. 그러니까 양정천 같은 경우 이렇게 기특하잖아요. 젊은 친구가 자기한테 복수하러 오니까. 그래서 자기가 좀 봐주려고 뭐 너가 싸우자는 방식으로 내가 싸워주겠다. 이렇게 나름 이제 선배로서 무림의 선배로서 이렇게 대인스러운 이런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양정천 같은 경우 1대1로 싸우려면 당연히 질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이제 양정천을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이런 수를 머릿속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다가 그 물속에 들어가서 싸우자라고 제안을 해요. 그게 수중전. 벽수 한담이죠. 바로 광명정에 있는 이런 어떤 그 호수입니다. 그 연못 안에서 들어가 싸우자고 하는데 양정천이 문제가 수영을 잘 못해. 그러니까 그 한천엽이 물속에서 싸우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노리고 온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명교 교주인 양정천이 지지 않겠습니까? 네. 자기는 물속에 수영을 못하는데 그때 다이치스가 나타나서 물속에서 그 자기가 대신 쌓아주겠다. 당신 아버지 때 은원 아니냐. 그렇다면 그 아래 세대끼리 싸워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자기가 들어가서 싸워요. 싸워가지고 한천엽을 물리쳐. 자기의 교주인 명교 교주에게 복수하러 온 그 한천엽이라는 젊은 청년과 벽수한담 아래에서 싸워서 이깁니다. 그때 이길 때 어떻게 그 이기는 상황이 묘사되냐면 자주색 적삼을 입고 물속에 들어가 싸워 이겼거든요. 그래서 자주색 적삼을 줄여서 자삼. 물속에서 대단한 무공 실력을 발휘해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용왕. 그래서 자삼 용왕 다이치스라는 그런 닉네임을 갖게 된 거죠. 물속성의 전사였군요. 그렇지.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 그 무슨 은천정이나 사손보다 무공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다이치스가 젊었을 때도. 하지만 여성이고 자기 명교 교주의 체면을 세워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슨 이런 은천정이나 사손 같은 더 무공이 뛰어난 인물들이 자기 윗자리에 올려준 거야. 그래서 명교 4대 호교 법왕 중에 첫 손가락이 바로 자삼용왕 다이치스고 두 번째가 은천정, 세 번째가 사손, 네 번째가 위일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서열이 또 내부에서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력보다는 그 인맥과 그리고 외모가 뛰어나고 교주님의 체면을 살려줬고 막 이렇게 또 여성이고 레이디 퍼스트. 여러분들 이렇게 출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가장 위에 서열에 올려준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렇다면 무슨 사랑의 주인공이냐? 제가 이게 이제 좀 유치하긴 한데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싸우면서 정든다. 바로 이 싸우면서 정든 그 사연, 그 속담의 흔한 어떤 사례가 바로 다이치스예요. 그것도 누구랑 싸웠냐? 자기 교주, 자기가 모시는 교주의 어떤에게 복수하러 온 어떤 젊은 청년과 물속에서 싸웠잖아요. 네. 물속에서 몸에 물이 젖은 채로 막 서로 싸우다가 정이 들었나 봐. 게다가 상대가 부상을 입지 않았겠습니까? 자삼용왕이 이겼으니까. 네. 그래서 병간호하다가 그 우리 명교의 적인데도 불구하고 병간호하다가 사랑에 빠져요. 바로 한천엽. 한천엽이 바로 그 저희 금화파파 다이치스의 어떤 연인이다. 그 사랑 얘기가 전부야. 다이치스는. 물론 그 후에 한천엽이 사실 아무래도 명교 사람들에게 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네. 적이고 복수하러 온 사람이니까. 그래서 명교에도 당연히 들어오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막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생기고 또 은엽 선생으로 이름을 이제 달리해가지고 또 할아버지로 변장해서 나중에 강호를 또 떠돌아다녀요. 은엽 선생으로 변장한 한천엽 그리고 금화파파로 변장한 이제 그 다이치스 또 둘의 어떤 관계들이 뒤에 이제 또 연결이 돼요. 나중에는 은엽 선생이 이제 부상을 입어서 그거를 이제 치료를 해달라고 그 호청우를 찾아가요. 호청우는 이제 대단한 어떤 이런 명의죠. 그 명의죠. 맞다. 근데 호청우 장무계 의학 선생이라고 할 수 있는 호청우는 근데 우리 뒤에 또 나오겠지만 이 사람은 명교 교도들만 치료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한천엽은
그 다이치스의 남편이지만 명교 교도가 아니잖아요. 명교로 받아주지 않았거든 명교에서는. 그러니까 치료해주지 않습니다. 호청우도 되게 괴팍한 인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금화파파는 열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호청우를 이제 엿먹이려고 죽이려고 별별 이제 또 이런 어떤 간악한 짓들을 벌여요. 그것도 어쨌거나 자기 남편에 대한 사랑, 네. 남편이 죽은 것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호청우에게 또 복수를 하게 되는 서사가 뒤에 이어집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 금화파파는 기본적으로 성깔이 사실 이렇게 좀 평범한 사람은 전혀 아니고 뭔가 싸우면서 정들고 남편의 복수를 위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막 이렇게 부상을 입혀서 호청우에게 계속 보내거든요. 그것도 정파 인물들을 계속 공격해가지고 호청우에게 보내요. 왜? 정파 인물들을 치료해주지 않기로 결심한 게 호청우이기 때문에 호청우가 정파 인물들을 치료해주면 그거는 그 호청우가 스스로의 결심을 배반한 것이면서 명교의 어떤 그 적을 치료해 준 거기 때문에 금화파가 뭔가 이렇게 대의명분을 갖고서 호청우를 죽일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어떤 사건의 어떤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 이사매님 같은 경우는 싸우면서 정든다, 싸우면서 사랑에 빠진다라는 이 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싸우면서 정이 들 수가 있겠죠. 왜냐면 자기랑 어떤 호적수가 되는 사람이면은 싸우면서 저 사람이 나 존중할 만하다 뭐 이런 느낌이 들면서 정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그쵸, 한찬엽은 뭐 금화파파의 아버지를 죽인 복수 원수의 자식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이런 사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 자기가 교주를 위해서 싸우다가 이긴 건데 자기 때문에 부상을 입었으니까 치료해주다가 정든 거니까 충분히 개연성 있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난번에 나왔던 그 장무기와 그 은리? 은리랑보다는 훨씬 은리는 너무 불쌍하고 짠하고 근데 그 금화파파가 노인 분장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치, 할머니 분장. 그것도 사연이 또 있잖아요. 그 노인 문장도 인피명구를 뒤집어 쓴 변장이죠. 네네. 그러니까 인피명구가 뭐냐? 혹시 미션 임파서블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인피명구잖아요. 미션 임파서블에 처음 그게 제대로 묘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나왔을 때는 우리 진짜 신기했잖아. 저는 미션 임파서블 보면서 김용 소설을 떠올렸거든. 인피명구다 저게. 네, 얼굴이 완전 달라지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소설 읽을 때는 이게 사실 되게 소설적 설정이고 실제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다른 사람 얼굴 가지고 쓴다고 해서 이게 못 알아보나 사람들이? 사실 이게 되게 어색하고 뭔가 이상할 텐데. 이상할 텐데 근데 여기 소설 안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장한 것처럼 항상 묘사되고 있잖아요. 물론 얼굴 근육은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 분장이라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주름이 많으니까. 네, 주름이 많고 뭔가 어딘가 어눌하고 뭐 이렇게 몸이 편찮다 이렇게 말을 붙이면 되니까. 어쨌거나 이게 금화파파가 되게 된 어떤 사연은 이제 아주 좀 복잡한 아주 중요한 이런 의천드렁기의 숨은 비밀과 연결된 사연이에요. 스포일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얼마나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그 양정청 교주의 부부가 행방불명되는 사건이 생기거든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막 찾아다니는데 그때 법료, 광명우사인 법료가 그 당시 명교 그 광명정에는 그 명교 교주만이 쓸 수 있는 어떤 이런 비밀 공간이 통로가 있었는데 거기서 다이치스가 나오는 거를 목격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계율을 어긴 거고 양정천 부부의 실종 사건과 연관된 어떤 이런 용의자. 용의선상.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큰 벌을 받아야 했지만 감형이 됩니다. 사손이랑 법료가 워낙 이게 좀 아끼는 이런 자삼 용왕이어서. 근데 그거를 사실 그 결정을 거부하고 왜 비밀 통로를 다녔는지 그 이유조차 말하지 않고 명교를 탈퇴해요. 그러면서 이제 한찬엽과 같이 종적을 갖추면서 금화파파 은엽 선생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왜 그 비밀 통로에 들어가서 도대체 뭘 했냐? 그게 이제 나중에 스포일러가 되고 비밀이 되고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한 바로 이 사람이 페르시아 명교의 어떤 이런 3대 성녀 중에 하나였다라는 비밀, 그리고 그 중국의 명교에 잠입한 이유가 건곤대나이 신법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훔치려고 온 거거든요.
건곤대나의 신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밀 그 프라이빗한 곳에 그쵸. 숨겨져 있겠죠. 그러니까 그쪽을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러이러이러한 사건들 때문에 물론 나중에 이게 다 좋게 된 어떤 사람은 장무기밖에 없어요. 장무기만 혼자 건곤대나이도 막 초극강으로 다 익히고 사실 양소만 하더라도 1단계인가 2단계 정도밖에 이렇게 익히지 못했거든요. 양소조차도. 양정천도 몇 단계 못 익혔습니다. 근데 구양진경을 이제 뭔가 이렇게 습득한 그 장무기만 이제 건곤대나이도 대단한 수준까지 올랐죠. 그리고 옆에서 번역해준 소소도 있었죠. 그치. 아 맞다. 소소 얘기를 안 했다고. 열심히 번역해주잖아요. 여러분 소소의 엄마가 바로 다이치스. 소소의 엄마예요. 소소가 사실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거든요. 저희 맞아요. 나중에 한번 다뤄봐야 돼. 가장 저희가 지금 다루는 캐릭터들은 다 건강하지 않은 어떤 기묘하고 광적이고 되게 아주 지나치게 불쌍하거나 좀 약간 미친 것 같은. 그리고 불량도적인. 좀 약간 이상한 이런 사랑의 주인공들 뿐인데 그 장무기의 연인들 중에서도 뭐 조민도 캐릭터가 좀 사악한 측면이 있고 주제학은 대놓고 주제학은 완전 나중에 맛이 가고 그리고 뭐 무슨 주화 같은 경우도 은린이 뭐 이런 사람들 다 캐릭터들이 그런데 가장 매력적이랄까 가장 건강하고 착하면서도 뭔가 똑똑한 그냥 착하기만 한 게 아니라 똑똑하기도 하면서 되게 신비로운 매력을 갖고 있는 그리고 김용 선생이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여성이라고 소설 후기에서 이야기도 한 적이 있는 그 여성이 바로 소소 아닙니까? 저는 이게 읽으면서 옛날에 읽었을 때는 소소가 초중반 이후까지 계속 발에 족쇄를 차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딸랑딸랑 거리면서 그 중간에 소소가 이 소리가 이제 정이 들고 좋다 이런 묘사까지 하는데 그건 좀 이상하네. 상상을 해보면 약간 어떤 패티시가 있지 않나. 그 구속 패티시.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약간 그 어릴 때 읽으면서도 약간 이렇게 묘하면서도 좀 이렇게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소소가 약간 이미지가 뭐랄까 저는 약간 서구적인 이런 여성 캐릭터로 약간 묘사가 되지 않나요? 소설에서도? 그랬었나요? 예. 약간 서역에서 왔다는 것과 연결돼가지고 약간 서양 미인 같은 느낌으로 약간 제가 이미지가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소소가 그 페르시아어를 할 수 있다는 게 그치. 중요한 복선이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소소가 범상치 않은 인물이다. 라는 복선이었고 결과적으로 이 건곤대나의 신법과 연관된 사건을 통해서 소소가 이제 서역으로 떠나게 되면서 장무기와 관계가 정리가 되죠.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장무기는 맘 놓고 조민에게로 그러게 되는. 그래서 이게 소소랑 금화파파가 모녀지간이긴 한데 성격은 정반대고 그러게요. 금화파파는 사실 이렇게 매력적인 성격은 전혀 아닙니다. 되게 자기가 사랑하는 한찬연만 알고 나머지 인간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런 관심도 없고 되게 잔인한 뭐 호청우를 엿먹이려고 막 멀쩡한 사람들 계속 죽지 않을 정도만 부상을 입히는 이런 악랄한 그 캐릭터 아니겠습니까? 네. 소소와는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소와 비교하면 사실 금화파파 그래서 이게 저희가 다룬 금화파파가 사실 저도 이거 원고 준비하면서 금화파파가 다시 떠올랐지. 사실 저희가 김용 소설 읽으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담아놓는 캐릭터는 전혀 아니잖아요. 삼국지의 맹획 정도의 비중이 맹획 정도 될까? 뭔가 활약은 하지만 잘 선뜻 기억나지 않는 이런. 그렇죠. 그저 뭐 이제 싸우면서 사랑에 정들고 사랑에 빠진 그런 캐릭터 정도로 이 기묘한 사랑이 한 아주 작은 이런 조연으로 저희가 한번 다룰 만하다. 또 소소의 엄마기도 하고 또 저희가 뒤에 다룰 호청우랑도 또 연결된 캐릭터여서 그 사랑하면서 싸우면서 정드는 거 말고 간호하면서 사랑에 빠진다라는 게 또 현대에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현대 서브컬처에서 무수하게 많이 다뤄지는 그런 거 사실 무슨 용어도 있지 않습니까? 용어가 나이팅게일 신드롬이라고 그러니까 이 정식 의학 용어는 아니고 정신분석학적인 용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냥 뭐 이런 그 문화계에서 쓰는 용어 같은 거지만 저희가 뭐 백투더퓨처 제가 제일 거기서도 좋아하는 나오죠. 백투더퓨처의 주인공 엄마가 이제 다친 사람만 보면 사랑에 빠지는.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사랑에 빠질 뻔했죠. 그래서 사진에서 자기 얼굴이 사라지고. 맞아 기억난다 그 장면. 그러니까 이게 여성들에 대한 일종의 남성들의 환상
환상일지 실제 여성이 그럴지 제가 오늘 이사면님께 물어보려고 왔는데, 아니 여성들이 남성이 갖고 있는 환상인 중에 하나가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모성 본능이 탁월하고 이렇게 어떤 작고 여린 것에 대한 어떤 사랑. 그 예전에 그 양강의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포석약. 포석약이 그랬잖아요. 석약. 뭔가 이 아픈 것만 보면은 안타까워할 석자, 약할 약자. 약한 것만 보면 안타깝고 뭔가 애잔하고 뭔가 챙겨주고 싶고 케어해주고 싶고 그런 어떤 모성 본능? 대부분 우리 길냥이들을 케어해주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없거든요. 거의 다 여성들, 캣맘이라고 하잖아요. 약한 존재들에 대한 어떤 이런 따뜻함, 배려, 어떤 친절함 이런 것들이 여성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터프한 남성들에게 매료되는 게 아니라 터프한 남성이 상처 입었을 때, 부상 입었을 때, 식음을 전폐하고 막 아파할 때 여성들이 거기에 자기가 보호해주면, 자기가 치료해주면서, 자기가 챙겨주면서 사랑에 빠지는 거야.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래, 실제 가능한 겁니까? 여성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뭐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자기보다 약한 존재를 잘 보살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치. 그러면서 이렇게 고양이를 키우든 뭘 키우든 이렇게 케어해주면서 보람을 얻고 막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누가 나를 보살펴주면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렇구나. 네, 이거는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좀 그러니까 다른 것 남녀 같아요. 차이는 사실 별로 네. 무의미하다. 네. 케바케다. 저도 약간 이렇게 동의하는 게, 저도 막 이렇게 여성이 더 뭐 섬세하고 더 뭐 모성 본능이 강하다는 얘기 들 때마다 제가 약간 위화감을 가지는 게, 나도 섬세하거든. 나도 캣맘이거든.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여자가 그럴 것이다라고 어떤 사회에서 이렇게 딱 그려놓은 어떤 역할인 것 같고 사실은 보면은 그거는 정말 사람의 성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저도 뭐 이렇게 저보다 약한 생물 잘 보살피고 이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 어떤 다른 저보다 야부님이 아마 더 잘하실 거예요. 뭘 보살피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저는 저도 뭐 모든 약한 존재를 보살펴 주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네. 좀 고양이에 대해서만 약간 그 집착하는. 고양이에 대해서만. 그런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쉽게 감정이입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성이. 그러니까 딸을 키우는 부모와 아들 키우는 부모의 그 경험담을 이렇게 번갈아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부모가 이렇게 아픈 신용을 하면 그 남자애들은 관심이 없는데 여자애들은 이제 되게 같이 아파한다는. 약간 좀 본성적인 것도 있나? 생물학적인 그런 부분이 차이도? 없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그 모성애라기보다는 감정이입의 공감 능력? 공감 능력의 차이일 것 같아요. 공감 능력이 이렇게 모든 여성이 뛰어난 것 같지는 않은데, 상대적으로 그냥 남성 10명과 여성 10명을 그냥 대충 랜덤하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는 여성이 좀 더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그러니까 아닌 저희가- 남성도 있고 아닌 여성도 있지만, 사람의 성격이라는 게 어떤 그 본성으로만 형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치. 교육적인 게 또 있기 때문에. 근데 약간 저는 이 다른 맥락에서 여성이 어떤 약해진 남성에게 사랑을 느끼는 감정이 조금은 어떤 식으로 이해되냐. 이게 남성 사회에서는 남성이 더 세잖아요, 원래. 그렇죠. 여성은 상대적으로 약자거든요. 근데 남성이 부상당했을 때, 아플 때 여성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처음 뭔가 약한 어떤 이런 남성 사회의 남성을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 사회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은 주도권을 갖기가 어려워요, 상대적으로. 근데 약한 부상을 입은 남성을 앞에 대면하면 여성 입장에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케어를 하고 뭔가 상대를 이렇게, 상대가 자기가 아니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이런 주체가 되는 느낌이랄까? 어떤 이런 주도권을 갖고 있는, 어떤 주도적으로 뭔가 상대의 목숨이 자기의 손바닥 위에 올려 있는 그런 어떤 주도권을 쥔다라는 점에서 스스로 주체가 된다는 느낌이 상대에 대한 어떤 이런 사랑으로 좀 이렇게 전이되는 측면도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가끔 들어요. 뭐 그렇게 그러니까 주도적인 경험이 많지 않은, 물론 자삼영왕 같은 경우는 완전 주도적인, 다른 게, 이 사람은 한천엽이 아니어도 원래
주도적이고 당당하고 막 도도하고 이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네네. 사실 그 자산용왕 입장에서도 주변에 뭐 무슨 사손이나 뭐 무슨 은천정이나 그리고 심지어 그 명교 교주의 아내가 이 다이치스를 네. 법료한테 시집 보내려고 그랬었거든요. 법료도 잘생겼어요. 근데도 다이치스가 막 냉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 다이치스가 외모를 또 밝히는 것도 아니야. 법료를 이렇게 한 원래 거 보면. 자기가 부족한 뭐 없이 가진 사람은 근데 한천엽이 더 잘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한천엽에 대해서는 묘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외모에 대한 묘사는 소설에서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범묘가 잘생겼다는 묘사는 있는데 예, 있죠. 한천엽이 잘생겼다는 뭐 어디서 없어요. 근데 사실 더 잘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거는 김용 선생이 잘생겼으면 저희 상상. 잘생겼다고 썼지. 이건 진짜 오로지 내 생각에는 법료든 사손이든 뭐 이런 사람들, 은천정이든 이런 사람들은 다 강한 사람들이고 네. 자삼용왕 앞에서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 캐릭터들입니다. 네. 반면에 한천엽은 같은 이런 그 교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지만 네. 자기로 인해서 부상을 입은 거잖아요. 자기랑 원수지간도 아닌데. 그리고 자기가 간호를 해줬잖아. 아무래도 이렇게 상황이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 생각에는 이런 생각도 해요. 법료든 사손이든 다쳤으면 대련을 하다가 자섭용왕이라 실제로도 사손이 사선용, 눈이 멀고 나서 다이치스랑 만났을 때는 좀 다이치스의 태도가 또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이치스가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강한 남자에게는 강하게 대응하고 약해진 남자에게는 약하게 대응하는 이런 캐릭터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건 좀 이해가 되잖아요, 정서적으로. 네. 그렇죠. 예. 아까 그 호청우를 자꾸 다이치스가 괴롭혔다고 예. 말했는데 호청우를 괴롭히는 사람이 다이치스 말고 한 명 더 있죠. 호청우 다이치스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 강렬함으로 어떤 집착으로 호청우를 괴롭히는 인물은 호청우의 아내입니다. 아내. 왕랑. 호청우가 이제 의선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렇죠. 접곡 신선. 의선. 그러니까 의학의 어떤 신선이라는 거죠. 네. 그것도 접곡 의선이라고 불립니다. 호접곡에 네, 있다고 해서. 호접곡에 호접이라는 거는 나비를 가리키잖아요. 네. 나비가 많이 날아다니는 골짜기여서 호접곡인데 그곳에 의선이어서 접곡 의선. 근데 이 사람이 호청우가 정말 오늘 이번 방송의 주인공이라기보다 호청우의 아내가 주인공인데요. 독선이죠, 독선. 독선 어떤 독을 잘 사용하는 데 뛰어난 신선 수준의 어떤 능력을 갖춘 어떤 이런 포이즌 마스터. 그렇지. 포이즌 스킬을 맥스. 제가 최근에 어제 그 원더우먼을 봤어요. 영화. 원더우먼에 닥터 포이즌이 등장하더라고.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 보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얼굴이 이렇게 일그러졌고 네. 화상을 입은 독에 중독되어 이렇게 뭐 얼굴에 뭐 가면 같은 걸 쓰고 있어요. 닥터 포이즌이야. 그 사람을 보면서 이게 제가 왕난고가 왕난고다. 떠올랐거든. 네. 사실 이게 슈퍼히어로물을 보면 이게 무협 소설이랑 거의 비슷해요. 아무래도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이제 원더우먼이 너무 재미가 없어서 너무 못 만들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장르적 재미가 일단 떨어져요. 액션이 좀 별로라는. 액션이 그럭저럭 액션이라기보다는 그 그림을 그려놓은 느낌이 캡틴 아메리카 정도의 수준 같이 저는 윈터 솔저나 뭐 이런 수준으로 이렇게 어디 평론가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봤는데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 어쨌거나 거기에 등장하는 닥터 포이즌이 바로 우리의 왕난고. 이 사람도 닥터라고 붙일만 합니다. 네. 거의 뭐 독약학 분야의 어떤 박사라고 그쵸.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 호청우와 왕난고는 사실 이렇게 같은 이런 문화에서 공부한 어떤 동기 동문의 어떤 이런 사제지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형 3회 지간이라고 할 수가 같은 있는데 대학에 나왔는데 한 명은 그치. 약학가고 같은 한 명은 지도교수 아래에서 네. 근데 캐릭터가 달라요. 접곡의선인 이제 그 호청우 같은 경우도 성격이 좀 괴팍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왜 괴팍하냐? 견사불구라고 하는 이런 어떤 닉네임까지 갖고 있어요. 죽어가는 걸 봐도 그렇지. 고쳐주지 않는다. 볼 견자 죽을 사자. 죽은 사람을 봐도 구원해주지 않는다. 구해주지 않는다. 누구에 대해서? 명교가 아닌 인물들에 대해서. 맞아요. 정교 인물들에. 정파 인물들에 대해서는 절대 구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무기도 원래 명교가 아니었잖아요. 네. 처음에는 상호춘이 어떻게 명교인 상호춘이 부탁을 해서
그 사람은 실존 인물이죠. 그 명교가 아닌 사람들 안 구해주게 된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제 이 사람도 나름 직접 연결된 러브 라인은 왕난고 부인이지만 이 자기가 간접적으로 연결된 또 비극적인 러브라인의 또 조연이기도 한 게 호청우입니다. 호청우가 예전에 그 아주 옛날이죠. 어떤 화산파의 한 인물을 부상을 입은 거를 네. 자기가 3일 밤낮으로 치료해서 구해줬어요. 그 선우통이라는 인물이에요. 신기자 선우통. 이 사람이 화산파 쪽 그 무인인데 이제 자기가 치료해서 구해주고서 정이 든 거야. 치료하면서 정든다. 호청우도 남자끼리도. 약간 브로맨스처럼. 그렇지. 근데 이제 호청우나 선우통이 개인은 아니니까 친해졌는데 자기들이 개인은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보통 우정을 더 쌓아 올리냐? 자기의 여동생을 소개시켜 줍니다. 보통 게이가 아닌 자들의 우정은 이렇게 여기서도 여성이 대상화가 되거든요. 그치. 자기의 여동생을 아내로 줘요. 선우통에게. 네. 지금이야 좀 이상하지만 옛날에는 흔한 일이고 또 오빠의 친구에게 오빠 그 동생인 내가 사랑에 빠지는 것도 또 뭐 되게 특이한 건 아닙니다. 뭔가 개연성이 있을 만한 전개죠. 그리고 자기를 치료해준 사람의 동생과 결혼을 하는 것도 되게 뭔가 평범한 어떤 러브 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 선우통이라는 인물이 화산파 하니까 저는 갑자기 소호강호의 악불군이 떠오르는데 악불군 같은 캐릭터예요. 악불군이랑 똑같아 캐릭터가. 그러니까 저는 선우통을 확장시킨 인물이 악불군이라고 감히 주장해 봅니다. 일단 선우통 캐릭터는 어떠냐? 화산파 장문인이 되고자 하는 야심을 품게 돼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같이 이렇게 흑수저 출신이 재벌 어떤 삼성이든 현대든 이런 대재벌 대기업의 거기에 최고 지위에 오르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뭡니까? 우리가 갑자기 뭐 언제 로또 사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재벌가의 재벌 3세 따님을 꼬시는 일이다. 그게 가장 현실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겠습니까? 다시 태어나는 게 빠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쨌거나. 그래서 이 선우통이 화산파 장문인의 딸을 꼬셔요. 그래서 결혼을 해. 자기가 장문인이 되려면 장문인의 딸을 꼬셔서 결혼하는 것보다 더 빠른 길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장인어른이 사위에게 물려주지 않겠습니까? 장모님 그렇죠. 자리를. 지금처럼 민주적인 절차로 이렇게 투표해서 대통령 뽑는 게 아니라 재벌 그 대기업처럼 회장이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는 체제, 사위에게 물려주는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생각해보면 요즘 대기업 재벌 체제는 일종의 옛날 무림세계의 어떤 장문인 되게 흡사하죠. 이거는 흡사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정치 뉴스를 되게 재밌게 보길래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물었더니 이게 무협지 같다고 그러니까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 뭐 무협 정치 현실 정치를 무협 문체로 풀이해낸 어떤 소설 이런 있었죠, 것들도 많이 옛날에. 있었죠. 대도무문 네. 이런 것이 대표적인. 어쨌거나 이렇게 그래서 호청우의 여동생을 당연히 저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호청우 여동생 입장에서는 진짜 자기가 사랑한 남자가 자기 어떤 이런 정치적 야심 때문에 자기를 버린 거잖아요. 게다가 또 이게 비극인 게 뱃속에 아기까지 있었어. 호청우 여동생은 임신 상태였어요. 임신 중인 여성을 임신 중인 조광지철을 버리고 그 야심을 위해서 장문인의 따님과 결혼한 거예요. 나쁘네. 여러분 너무 나쁜데 너무 전형적이고 너무 진부한 어떤 이런 그 사랑 비극적 네. 사랑 러브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뭐가 떠올랐냐? 심은하 주연의 청춘의 덫 기억나세요? 이제 나타나서 부셔버릴 거야. 심은하 요즘 최근에도 뉴스에 오르락내리던데 뭐 수면제인가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병원에 실려갔다고. 근데 그 남편이 그 바른정당 국회의원이죠. 네, 그렇죠. 어쨌거나
그 청춘의 덫이랑 기본적으로 통하는 어떤 러브 스토리예요. 네. 조강지처 고생한 이런 조강지처 버리고 자기가 성공하려고 이게 재벌가 어떤 이런 그 이제 사법고시 패스한 다음에 네. 보통 이제 사법고시 공부하는 동안 이제 자기 옆에서 빨래해주고 밥 지어주고 같이 자준 이런 여자친구 버리고 사법고시 패스하면 이제 검사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재벌가 쪽 사업가 쪽 뭐 돈 많은 사람들이랑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그치 결혼하고 뭐 이런 스토리 얼마나 흔합니까 저희 부모 세대 때 저희 세대 아침 드라마만 봐도 뭐 그런 주제죠. 일종의 어떤 막장형 러브 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주인공이 호청우이기도 해요. 네. 호청우의 여동생 그래서 너무 극심한 어떤 상처와 어떤 고통 속에서 뱃속의 아이를 그 선우통의 아이를 자기가 임신한 상태에서 네.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호청우 입장에서는 빡돌지 완전 미치지. 이거 뭐 어떡해. 그래서 복수하려고 몇 번을 찾아갔지만 선우통은 화산파 장문인이 내 어떤 이런 되려는 사람이고 화산파는 그때도 대단한 이런 무공의 하나 중요한 분파였기 때문에 센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호청우 이제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죠. 그래서 이제 복수는 실패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결심을 한 게 이 명교가 아닌 이른바 자칭 정파라고 하는 인물들을 얼마나 혐오하겠습니까? 네. 의천도령기 하나 주제 중에 하나가 정사 간의 어떤 이런 모호성, 정파가 더 사파 같고 사파가 더 정파 같은 이런 어떤 전도된 이런 선악구도, 네. 선악의 어떤 회색지대? 라고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되게 많이 구체적으로 묘사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호청우 여동생과 선우통 간의 그 삼자 간에 벌어진 어떤 네. 비극적 러브 스토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호청우와 관련된 사랑 얘기입니다. 네. 이건 비극적이에요. 두 번째 스토리가 이제 아까 이야기하려 했던 그 왕난고, 독산 왕난고의 사랑 얘기입니다. 왕난고도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너무 이렇게 작은 캐릭터여서. 그렇죠. 어? 호청우까지는 기억나는데. 근데 왕난고는 진짜 이 사람도 이 여자는 정말 우리가 오늘 다뤘던 그 여성 캐릭터들 중에 가장 이상한 좀 이상해요. 많이 이상해. 비극적이다라기보다 뭐 아주 괴팍하기로 진짜 가장 최절정인. 왜냐하면 보통 괴팍한 사람들이 어떠냐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자기가 안중에도 두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괴팍해요. 되게 그렇죠. 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까지 괴팍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타이치스만 하더라도 그 은엽 선생, 자기 남편인 한찬엽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순애보적인 그런 사랑을 바쳤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왕난고는 자기 남편인 호청우에 대해서 너무 괴팍해. 그냥 괴팍한 정도가 아니라 라이벌 의식을 가집니다. 네. 같은 동문의 이런 사제 관계로서. 같이 사형제로서. 공부했던 사람이라서 그런 거. 그러니까 독을 쓴다는 것과 아픈 사람을 치료해 준다는 것이 사실 어떤 양날의 검처럼 이게 다르면서 비슷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독으로 상대를 중독시키면 아프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대단한 접곡 의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의선인 호청우는 그거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살리면 왕난고는 다시 독으로 이렇게 그 사람을 중독시켜가지고 고통스럽게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의선인 호청우가 실력이 부족하다면 왕난고가 중독시킨 사람을 못 살리겠죠. 그렇죠. 그럼 왕난고가 승리하는 거야. 근데 살리면 호청우가 승리하는 거죠. 호청우는 단지 사람을 이렇게 살리려고 했을 뿐인데 자기가 살리는 순간 왕난고 입장에서는 열받는 거야. 왕난고가 승부욕을 느끼게 승부욕이 되는 것 같아요. 지나쳐요. 지나쳐. 자꾸 이게 승부를 거는 거죠 남편한테. 어느 정도로 승부욕이 지나치냐면 자기가 막 이렇게 중독시킨 사람들마다 호청우가 다 치료해 주니까 자기를 중독시켜요. 자기가 독약을 먹어. 독약도 그냥 독약이 아니라 엄청나게 뭔가 이렇게 강력한 해독하기 힘든. 해독하기 어려운 이 뭐라고 써 있냐? 6가지 동물을 섞은
이런 독약을 블렌딩된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독약이 발발한 다음에 나머지 5가지 동물이 연달아서 계속 발작하면서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우리가 그 무슨 덫을 설치하거나 뭐 폭탄을 설치할 때도 뭐 하나를 이렇게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피했더니 네. 하나를 피하면 다른 거를 이렇게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즉 이렇게 6가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장악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럼 매우 복잡한 이런 독약을 만들어서 자기가 먹어요. 그래서 그러면 사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청우 입장에서는 그거를 치료해줘도 문제고 치료하지 않아도 문제야. 치료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승부욕 강한 여자가 자기가 진짜, 또 이긴 게 되잖아, 호청우가. 그렇죠. 그러면 그 여자는 자기를 또 미워하겠죠. 치료해주지 않으면 상대가 이기게끔. 죽지. 그럼 자기의 아내가 죽잖아요. 이런 뭐 조커야? 이런 어려운 이런 난제를 던지다니. 어? 이런 게 왕남고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우 병적이야. 그러게. 그게 단순히 승부욕에 대한 집착만이 문제가 아니라 또 그렇다고 해서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서로 많이 남편을 사랑하잖아. 사랑하면서 이런 지나친 병적인 승부에 대한 집착에 또 매몰되어 있는 캐릭터입니다. 의선 호청호도 사실 이게 만만한 인물은 아닌데 그렇지. 아내가 훨씬 더 썰을 세요. 보니 훨씬 센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생각해 보면은 김용 무협 소설에 이거 이상으로 또 강력한 의사 캐릭터가 등장하잖아요. 평일지. 평일지. 제가 생각나는 건 평일지인데. 그러니까 평일지도 사실 저희가 근데 이 평일지는 이제 러브라인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냥 근데 제가 왜 평일지를 오늘 좀 준비를 약간 했냐면 호청우와 평일지가 저는 항상 헷갈렸어요. 저도 헷갈려. 호접곡 평일지. 읽을 때는 안 헷갈리는데 이제 소호광호까지 다 읽고 나중에 몇 년이 지나면 이게 소호광호의 그 명의사가 호청우였는지 평일지였는지 헷갈립니다. 접곡의선 평일지로 계속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평일지도 되게 특이한 게 한 사람을 살리면 한 사람 꼭 죽여야 되고. 그게 이제 평일지가 호청우보다 더 센 캐릭터죠. 네. 호청우는 사실 좀 사악한 사파 기질은 있지만 또 여동생 관련된 비극적인 그치. 사연도 있고 또 자기 아내가 너무 드세고 괴팍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반면에 평일지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또 별명이 접곡의선 호청우와 달리 살인 명의 호청우예요. 사람을 죽이는데 명의야. 막 그러니까 되게 역설적인 이런 그 닉네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을 살리면 한 사람을 죽이고 한 사람을 죽이면 한 사람을 살려내고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숫자가 같아야 하는 이게 이 사람의 모토입니다. 기치예요. 되게 어떻게 보면 멋있지 않습니까? 세계의 균형을 위해 쓰는. 등가 교환, 강철의 연금술사 떠오르지 않나요? 저는 데스티네이션이 떠올랐어요. 그것도 맞죠. 일종의 세상 모든 게 물리적으로 어떤 등가적인 교환 원리에 입각해가지고 세계가 작동된다는 얘기죠. 자기가 혼자 그걸 지키려고 애쓰고 있네. 누구를 살리면 누군가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를 치료해서 살렸어, 죽을 사람을. 그럼 다른 사람을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군가를 죽였어. 그러면 어떤 다른 한 사람을 살려내는 거죠. 정말 특이한. 근데 특이하지만 되게 그럴싸하기도 해요. 평일지를 사실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라서 평일지를 주인공으로 한 무슨 스피노프 영화 같은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재밌을 것 같지. 네, 엄청 의학 드라마 같이 해가지고. 근데 이게 무협 그 액션 장면이 잘 연출될 수 있을지는 내가 모르겠어. 왜냐면 평일지가 왜 평일지냐? 네. 일지 한 손가락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이 사람은 사람을 치료할 때나 사람을 죽일 때나 손가락 딱 하나만 씁니다. 그래서 일지야. 그걸 액션 영화가 아니라 그 잠입 액션물로 잠입 액션 스파이물로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로 쓴다는 것도 좀 재밌는 설정이에요. 사람을 죽일 때는 또 손가락을 하나를 이렇게 정확한 혈에 찍으면 그 사람이 죽는 거고 사람을 살릴 때도 손가락 하나로 정확히 그 맥을 정확하게 집으면 점혈법이라고 하잖아요. 북두신공 그거랑 똑같아. 손가락 찌르고 상대가 아무렇지도 않아. 막 상대가 그러면서 나를 막 우습게 막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그럼 웃으면서 넌 이미 너는 죽어 있다. 5초 후에 죽을 거다. 넌 이미 죽어 있다. 너는 5초 후에 죽을 것이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막 비웃다가 막 이렇게 터져 죽는 거죠. 5초 후에 이렇게 터져서.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북두신공 그게 점혈법을 이렇게 되게 장르적으로 뭔가 이렇게 심화시킨 이런 어떤 소설적 상상력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 점혈이라는 게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사실 막 무슨 아열을 누르면 이렇게 벙어리가 되고 이런 것들. 저 어렸을 때 그 소설 무협 소설 읽으면서 가장 부러웠던 게 경공과 점혈이었거든요. 딱 저는 그러면 이 두 멈추잖아요, 가지- 이렇게. 경공이랑 하늘 막 벽 타고 날아다니는 거랑 몸이 진짜 가볍잖아. 막 대나무 위에 이렇게 서고. 나도 경공은 진짜 부르. 점혈도 저는 부러웠어요. 점혈. 근데 그러고 보면은 옛날 무협 영화들은 점혈이 꼭 나왔잖아요. 가령 우리 그 헐리우드 영화 같은 거 보면 사람 이렇게 기절시킬 때 막 목을 졸라서 막 이렇게 숨을 막혀서 이렇게 약간 잠깐 기절시킨다거나 막 되게 힘들게 기절시키거든요. 네. 근데 무협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손가락 하나로 딱 정확한 혈만 찍으면 그냥 기절하는 거야. 그게 제가 스타트rek에 보면은 스팍이라는 그 쿨한 쿨가이 그쵸.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쿨가이 캐릭터인데 이 사람은 그 뭔가를 제압할 때 이렇게 가볍게 어깨를 누르면은 제압이 됩니다. 근데 그게 당초에는 액션씬을 넣을 계획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스파 배우를 맡은 레너드 니모이가 이 쿨가인데 그렇게 싸우면은 쿨해 보이지 않나 라고 해서 쿨한 그 얘가 쿨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장치로 이렇게 어깨 잡는 점혈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그랬었네. 여기서 가져왔을 수도 있겠네요. 저 평일지도 쿨한 캐릭터잖아요. 쿨한 캐릭터지. 눌러서 우아하게 기절시키는 게 이 평일지의 쿨함을 돋보이게 해주는 게 아닌가. 쿨하다라는 이런 설정을 알 수 있는 게 왜 그 한 사람을 살리면 한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런 등가 교환에 입각한 이런 살인 명의로서의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자기가 이렇게 해야만 조물주가 내가 사람을 많이 살상했다고 탓하지 않을 것이고 염라대왕 또한 내가 저승의 어떤 사자를 망치지 않았으므로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 상제, 조물주에게도 뭔가 밉보이지 않고 염라대왕에게도 밉보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일종의 어떤 이게 사실 이해가 되는 게 내가 사람을 막 무한정 살려내면 사실 염라대왕 입장에서는 열받지. 자기가 관리해야 될 사람들을 뺏기는 거잖아요. 전입 세대가 줄어드는 거죠. 사람을 무조건 많이 죽이면 네. 살인만 일삼으면 조물주 입장에선 자기가 창조한 생명을 이 사람이 혼자 다 없애는 거니까 조물주의 권한을 또 이렇게 침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쪽에서 뭔가 이렇게 뭔가 균형추를 잡아내는 거죠. 이런 설정도 재밌어요. 이런 말들도. 어쨌거나 제가 등가 교환이란 말을 계속 강조하는데 제가 왜 이게 제가 강철의 연금술사를 정말 재밌게 봐서 이 얘기를 한 번 더 해드리고 싶어서 강철의 연금술사의 세계관 중에 하나가 등가 교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연금술이라는 게 일종의 마법인데 마법이라는 것이 뭔가로 변화시키거나 이거 죽은 사람을 살리든 뭔가를 어떤 사물을 다른 사물로 변화시킬 때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어요. 오로지 창조는 유에서만 가능한 거죠. 그것도 등가적인 방식으로만 창조와 변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주요한 캐릭터 중에 이제 그 에드워드 엘릭이라는 캐릭터와 알폰소 엘릭이라는 캐릭터가 그 형제지간이고 주인공이거든요. 알폰소 엘릭은 그 갑옷 안에 들어있는 거죠. 잘못 해가지고 이게 갑옷앗의 안에 형체가 없어요. 고스트 같은 홈만 깃들어 있어. 근데 제가 에드워드 엘릭이란 그 형 말고 형이 주인공이지만 동생 캐릭터 중에 제가 한번 꽂혔던 대사 중에 하나가 동생이 갑옷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갑옷 자기가 입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갑옷 안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텅 비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다른 사람이 자기 갑옷을 입는 거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쵸. 당연히 싫어하지. 그러면서 뭐라고 어떻게 싫어한다고 표현하냐? 거절한다. 누가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거절한다. 내 갑옷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오로지 여자와 고양이뿐이다. 이게 너무 멋있는 말 같아요. 캣마민 야부님의 어떤 그 고양이는 갑옷 안에 들어와도 돼. 여자랑. 근데 남자들은 안 돼. 개도 안 돼. 아무튼 되게 기묘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강철의 연금술사까지 와버렸는데요. 예, 저희가 송우광호도 잠깐 이야기를 했네요. 네. 근데 어쨌거나 아까 그걸 하나 얘기 안 했다. 왕난고가 자기 몸에 독약을 아주 중독을 강하게 시켜서 호청우가 이러지도 못하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냐? 호청우가 그 독약을 자기도 복용해요. 로미오와 줄리엣 같이.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살리도 안 되고 죽이지도 못할 상황이면 차라리 나도 같이 죽겠어. 그러니까 왕난고가 자기는 승부에 이기고자 했을 뿐인데 남편의 목숨까지 자기 목숨 있는 건 괜찮은데 남편까지 그 맹독을 먹고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그제서야 제가 잘못했어요 여보.
당신은 절대 죽으면 안 돼요. 다시는 당신과 겨루지 않겠어요. 하면서 뭔가 그 남편이 살 수 있게끔 그 해독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살게 되는 거야. 사실 호청우가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해독을 일부러 안 한 거거든요. 아내의 면을 세워주려고. 그래서 자기가 오히려 독약을 복용하면 아내가 이제 자기까지 살리려고 해독을 시켜주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절대 생각 못할 얘기지. 중요한 부분에. 그래서 둘이 이제 해피엔딩을 맞이했는데 그리고서 거기서는 살아났는데 조금 약간 시간이 지나서 금화파파에 의해서 두 부부가 그쵸. 살해당합니다. 그게 이제 또 새드 엔딩이지. 아무튼 금화파파랑 또 그래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장무기에는 장무기는 독경이라는 걸 결국에 이 모든 건 장무기에게 독경을 넘겨주기 위해서. 장무기를 위해서 장무기가 우주의 중심, 세계의 중심, 강호의 중심이거든요. 장무기 우주 중심설. 호청우한테는 그 의경을 얻고 그 왕랑고에는 독경을 얻고 건곤대나이 얻고 구양진경 얻고 뭐 모든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은 다 혼자 얻고 미녀들도 다 얻고 명교도 얻고 명나라만 마지막에 얻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조민가의 천하를 유람하는 식으로 이렇게 스토리가. 그러니까 이게 장무기 이게 제가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 2부에 비해서 3부가 좀 재미가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장무기는 사실 부모의 어떤 이런 그 비극적인 사랑 얘기는 슬픈데 정파와 사파 간의 소소한 주변 인물들의 대립과 비장미들이 넘치지만 장무기의 인생에는 사실 대단한 어떤 이런 드라마틱한 사건이나 어떤 절절한 그리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적어요. 장무기의 욕망은 별로 안 보여요. 장무기는 그냥 그 여러 미인들이랑 그냥 띵가띵가 하면서 이렇게 뭐 겪은 어려움이라고 현명시장 맞고 뭐 그치. 그 어렸을 때. 그래서 상대적으로 장무기가 좀 너무 김용 선생이 지나치게 우대를 해줘서 이 비극적이고 절절한 사랑 이야기가 결국 아이템 셔틀을 위한 거야. 그러니까 장무기를 그러게. 위해서 모든 게 다 모든 사람들이 비극과 고통과 슬픔을 맞이하였다. 아무튼 저희 그럼 다음 시간에도 장무기가 등장하는 의촌두릉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건데요. 예. 예,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 또 아주 이상한 이런 사랑 이야기를 몇 개 더 다룰 겁니다. 다음 시간이 사랑 얘기 마지막 편이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뭐 더 이상 이제 저기 좀 사랑이 지겨워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조금 한 텀 쉬었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뭐 이막수나 주지학이나 언젠가 또 다루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대현님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존명. 본 방송은 인문예술 공유지 물레단, 전산실의 청개구리, 그리고 북극곰 사운드 및 많은 동료 뮤지션들의 도움으로 제작되었습니다.